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제 청취자 중에 몇 사람이 국민 여러분 하지 말고 청취자 여러분 하는 게 좋겠다고 몇 번 권고를 해서 지금 뭐 대통령 후보 나와서 국민 가지고 따질 것도 아닌데 청취자도 국민이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달라 해서 가능하면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12시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러 가려고 한번 처음으로 12시에 시도해 봅니다. 우선 제가 본 방송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쭉 몇 달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부탁 말씀. 지난번 저희들이 구글에서 경고를 받아서 2주일 동안 방송을 중단했던 그 직전까지 저희들의 그 독자 수가 그냥 매일 몇백 명씩 늘어나는 아주 호황기를 맞이했는데, 그 다음에 2주일 동안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지원하고 격려한다는 뜻에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독이나 이런 거 좋아요를 좀 적게 한 탓에 지들의 광고 수입도 뭐 아주 폭감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 한 달에 뭐 한 300~400만 원까지 올리던 광고료가 기껏이 한 80만 원, 뭐 100만 원 근처로 왔다 갔다 해서 경영에 상당한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에게 격려의금도 적은 격려금이라 할지라도 자주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5.18 광주 유공자 전수조사와 분석에 대한 제 9탄 보고입니다. 오늘 아침 12시 아침 자정을 지나서 스카이데일리에서 12시 2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거 좀 살짝 보여주세요. 스카이데일리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 제목에 이번에 조사한 몇백 명 중 종교인을 출연했는데 종교인 67명 중에 57명이 가짜예요. 그래서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는 혹시 숫자가 적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종교인이 가짜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충격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 클로즈업 이거 시켜주세요. 종교인 총 67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개신교가, 그러니까 가톨릭이 아니고 천주교가 아니고 불교가 아닌 개신교가 36명 중에 목사님이 33명, 그리고 장로가 한 분,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개신교 단체 간부, 무슨 교회 협의회 총무나 회장 이런 사람. 그래서 36명이고요. 천주교가 13명인데 그중에 신부님이 10명, 수녀가 한 분, 그리고 두 분은 천주교 단체 간부. 그리고 불교는 8명이었는데 그중에 스님이 4분, 그리고 원불교 있죠. 원불교 또 스님 관계자가 3명, 그리고 종교연구소 관계자에서 8명. 그래서 총 해서 67명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 올려보세요. 그 다음 장에. 예. 그 말고 다음 번. 제가 이제 김중구 기자가 전화가 왔길래 코멘트를 하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한두 마디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크게 붙였어요.
이게 DJ 전 측근이라는 아마 저를 표시한 모양인데, 정직해야 할 종교계가 이 정도라니 하는 제목을 했는데, 제가 좀 올려보세요. 올려요. 여기에 좀 크게 잠깐. 이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목사나 스님, 가톨릭 사제 등 성직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옳은 일을 보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직해야 할 이들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5.18 유공자 행사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석가모니 다 이런 걸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그 중에는 한 10명 정도는 진짜 그 5.18에 직접적으로 관계한 사람이다. 명확한 행적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당시 조금 돌리세요. 이쪽으로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5.18 기동대 기동타격대 상임 고문은 인용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5.18 유공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처럼 편법을 써서 가짜 5.18 유공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광주의 그 격동의 기간 동안 목숨 걸고 광주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주체 세력의 대표 자격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후 보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5.18 유공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데려가서 이 사람도 같이 데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시켜주는 그런 인후 보증 제도가 가짜 유공자를 양산시키는 결과가 됐고, 또 하나는 다른 비슷한 민주화 활동을 했는데 그냥 거기 하나 끼워서 유공자로 집어넣은 사람을 5.18 명예 유공자라고 붙였습니다. 명예라는 게 오노라리. 그 대학 교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명예교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명예유공자를 붙이는 건 명예스럽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명예교수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부리아치아라고, 러시아 연방의 나라인 그 부리아치아 공화국의 보다포브 대통령에 제가 경제 고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부리아치아 국립대학에 가서 강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그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해서 드려서 아시는 분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부리아치아 몽고족이 우리 한국 사람, 그 조선인하고 가장 가까운 혈통입니다. 제가 그걸 가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4,000년 전에, 4,000 몇백 년 전에, 몽고어로, 척후대를 남쪽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장이 칸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칸이라는 게 이제, 아랍 쪽에서는 아유브 칸 해갖고 이제 제왕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징기스 칸도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그 칸이 혹시 백두산 신단수 근처에 온 환웅의 환이 아닌가.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쪽 사람들이. 그리고, 한글하고 가까운 단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색동저고리도 있고, 선항당도 있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얼굴도. 그래서 그 나라가 좀 가난하게 살기는 하지만은 러시아 공화국 연방에서 상당히 교육과 과학이 발달된대요. 거기에 헬리콥터 제작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한 60%, 그리고 부리아치아 그 몽고족, 소위 우리하고 같다는 몽고족이 한 40% 사는데,
이 몽골이 절대로 꿀리지를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옛날 이제 고르바초프 이전에 소위 소련 연방 CCCP죠. 그 시절에 그 올림픽을 나가면 역도 경기장 무제한 역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체중을 따지지 않고 그냥 체중 위로 그냥 무제한 역도를 했는데 무제한 역도에서 금메달은 러시아가 거의 독차지를 했는데 그 무제한 역도에서 챔피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부리아차 몽고족이에요. 그게 굉장히 거대한 체고, 강인한 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건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절대 꿀리지 않고,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은 러시아 사람들이 합니다만 선거합니다. 부통령이나 그리고 무슨 경제기관 장관은 꼭 몽고기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어느 상의 연관성 한글을 얘기하면서 당신들 몽고말 쓰느라고 그냥 한글 같은 걸 다 잊어먹었는데 원래 한글의 기역니은이라는 알파벳가 스키타이 문화의 벽화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세종대왕이 질정원이라는 관리를 보내가지고 그 몽고 쪽 그쪽에 그 동굴의 벽화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거기서 기역니은을 따왔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뭐 확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역사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의 조상들의 언어일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쉬운 언어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국어를 삼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가 제가 열심히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 가장 입학률이 높은 데가 한국어과입니다. 5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쟁이 치열한 데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끄집어내는 책임을 지느라고 그쪽에 그 브리타니아 그 공립대학 학생을 한 30여 명을 매년 한 5, 6년, 한 7년 가까이 됩니다. 꾸준히 한국에 데려와서 반은 제가 살던 순천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넣고 나머지 한 10여 명, 15명 정도는 강원대학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몇 년씩 공부하고 와서 브리아티아에 가면 아주 친한계의 아주 거두들 중심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거기에 관광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한국의 그 족보를 따지는 굉장히 그 리서치가 세가지고 자기들 말에 의하면 한때 자기들이 그 족보를 연구하기 위해서 혈통을 연구하기 위해서 브리아티아 몽고인, 그리고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이렇게 네 나라의 혈통 조사를 했다. 소위 지인 DNA를 조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브리아티아하고 한국이 99.9999가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세계 엘니뇨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기상이 막 변해가지고 또 한국이 사람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 될지도 몰라요. 그건 뭐 좀 기분 나쁜 상상일지 모르지만 세계 기상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지금 아프리카 사막 있죠. 그 몇천 년에는 굉장히 살기 좋은 복지였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나일강 근처가 굉장히 좋은 복지였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후가 변해가지고 비가 안 오고, 그리고 열대 사막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주를 해서 거기가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지구가 더워져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세계사적 조류가 불가피하게 온다면 우리가 갈 곳은 브리아티아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그쪽하고 서로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뭐 얘기가 엉뚱하게 돌아갔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시 보훈 문제로 돌아오자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보훈에서 시작합니다. 보훈은 국방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국방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가서 희생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알뜰하게 모시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래야만 누구든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 끌어갈 때는 막 끌어가고 나중에 뭐 본체 만취하고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그런 결의와 용기를 가지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도망을 많이 갑니까? 핀란드 놀래로 막 줄을 치고, 그럼 뭐 자동차 타고 나가서 안 돌아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푸틴이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5.18 유공자 문제에 다시 돌아오자면, 5.18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희생되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훈 업무를 철저히 해야만 광주가 빛나는 거예요. 저는 광주의 대다수의 시민들도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이 얘기하면 지금까지 엉뚱하게 근처에서 그냥 적당히 해서 뭐 해먹고 했던 유사단체나 하는 족속들은 저를 좀 미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가 이제 그렇게 어물어물하게 해야 할 때가 아닌데, 오늘 이 종교인 명단 발표를 하기 전에 2,008명의 가짜 혐의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발표했어요. 2,008명. 근데 그 중에 아무도 내 등록증 반납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또 57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돼서 이제 2,065명이 됐습니다. 2,065명인데 아직도 이제 그 직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뭐 정치인이니 언론인이 뭐 무슨 종교인이니 이런 교수니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일반 시민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조정진 사장하고 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 남았나 하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한 3,000명을 했다고, 지금까지 검증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면 3,000명 중에 3분의 2가 가짜야. 만약에 3,000 남아있는 사람을 다 붙여서 이 사람이 전부 순수한 광주 유공자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아마 4,348명 스카이델에서 입수한 그 정보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가짜가 됩니다.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받아먹는 거 있고 하니까 안 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장과 거짓의 역사는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탈출구가 방책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훈부가 이 광주 문제가 아니고 독립유공자 중에서 가짜를 재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독립유공자는 이 광주 유공자에 비해서는 수가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다만 이제 그 중에는 이런 건 하나 있습니다. 사상적인 문제가 끼어가지고 옛날에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한 것은 분명한데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소위 북조선, 북한의 무슨 군사 국방군 만드는데 주역을 했다거나 김일성한테 가서 충성을 다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제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그 사람이 진짜로 김일성한테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게 애매해 이게.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한국에서 농민의 조선 농민의 회장을 했던 그런 어떤 거물 인사도 북한을 갔는데 그 사람이 잡혀갔는지 그냥 갔는지가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뭐 그 사람이 월북을 해갖고 평양 인민위원장을 했다 하는 설이 막 돌았는데 사실 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울하고 억울한 입장에서 살다가 세상을 마쳤다 하는 것이 요새 또 정로로 앉았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애꿎게 빠졌던 사람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우리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보훈부가 발표한 것이 조봉암 전 초대 우리나라 농림부 장관 한 사람하고 김가진옹 이 두 사람인데 조봉암 선생은 원래 유명한 좌익이었죠. 유명한 좌익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승만 박사에게 자기가 전향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우남 선생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걸 열심히 그 해방정부에서 살펴보다가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의 전향을 받아가지고 초대 농림부 장관에 발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양반이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북한하고 연관이 됐다 하는 혐의를 받게 됐어요. 아마 그 혐의를 받게 된 데는 원래 옛날에 자기가 거래하고 만나던 왕래하던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뭐 간첩으로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불가피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얽혀졌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조봉암 선생이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사형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양론이 있었어요. 저거 진짜 알고 보니까 진짜 빨갱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승만 박사가 정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봉암은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에 나와서 표도 많이 얻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그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나왔습니다. 그게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양반들이 다시 독립유공자로 다시 등록이 되는 건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상해 임시의정원 간부로 했던 김가진 선생이 있어요. 이 양반도 같이 보훈부가 이 두 분을 다시 독립유공자로 올릴까 하고 지금 열심히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에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폼을 잡았던 사람들이 가짜가 있다 해서 보훈부에서 두 사람을 문제를 삼았어요. 이름을 뭐 꼭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만 신문에 다 났으니까 여러분이 대충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손혜원 전 국회의원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화제의 중심 인물이 됐어요. 첫째는 요새 양향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요새 무소속 국회의원이죠. 양반이 요새 무슨 창당을 한다고 한국의 선택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이 양반이 만든 한국의 선택, 한국의 행복이라고 했던가 뭐요? 한국의 뭐지? 한국의 선택이야? 아니 국민이 아니야, 한국이야. 한국의 희망이라고, 한국의 희망이야, 한국의 희망. 한국의 희망을 해가지고 로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로고가
손혜원 전 의원이 만들었던 열린우리당 로고하고 비슷하다 해서 로고를 소위 표절했다 하는 화제의 증거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옛날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었던 모양인데, 이 양반도 저쪽에 이제 이념적인 관계로 북한하고 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6번인가 7번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간신히 문재인 정권 때 독립유공자가 됐어요. 됐는데 이번에 또 무슨 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조사가 나왔는지 이거 독립유공자로 적절하지 않다 해서 재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가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광부 회장 했던 김원웅 전 의원 요새 몸이 아프다고 해서 또 소식을 들었는데 몸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즐겁지 않는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만은 김원웅 전 의원의 아버지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어머니 것이 아니라 이모의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보훈부가 이제 엄격하게 대한민국 보훈 업무를 엄격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하겠다 하는 문제에서 신임 박민식 장관의 파이팅에 기대를 겁니다. 한때 제가 박민식 보훈처장 할 때 제가 좀 공격을 좀 했어요. 저는 그 4.19 때 무슨 민주화 운동 뭘 해가지고 부산에 고등학교 출신을 11명이가 집단적으로 뽑아서 이거 도대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화딱지어서 그 박민식이 해임시키라고 내가 고함을 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소한 문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또 문의가 오고 재심 청구가 오면 또 그때 잘 처리를 하리라고 봅니다.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판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열 몇 명 중에 11명이 그냥 그 어떤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어서 혹시 지가 선거하는 것을 고려해서 자기 선거구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일단 제쳐두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적어도 독립유공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드디어 칼을 뽑아가지고 파사 현정의 자세로 탁 따지는 이 자세로 광주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광주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데모하고 같이 있었다는 두 사람의 보증으로 그냥 어물어물 그냥 광주 유공자가 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적당히 빠지세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또 그것도 또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보증을 했는데 보증이 반드시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중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맞겠지만 그중에는 또 애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양심적 결단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주요 대목은 명예라는 이름을 붙는 광주 5.18 명예유공자, 이 명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이해찬이니, 서른이니, 이런 사람들 있죠. 왜 거기에 끼어 나오냔 말이야. 그래갖고 다 그 보상받고, 월별로 또 지급받고, 이따오로 우리 국민이 세금이 그런데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 업무는 봉건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서는 사직을 보호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의 정통성, 왕조의 정통성 이런 걸 해서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심볼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할까? 상징 조작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왕의 우리나라도 틈틈이 자기 사직공 그 옆에 자기 선대 왕들이 묻혀 있는 데 가서 뭐 인사를 하고 그거 다 하잖아요. 그게 다 그 왕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의 이 보훈의 문제는 옛날 개유정난 때 공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왕이 세조, 그때 세조죠. 세조가 해가지고 시급을 많이 줘요. 논을 몇 마지기를 주고 그 하인을 몇 사람 주고 그런 공신책록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특히 민주국가의 보훈이라는 것은 명예스러워해요. 많은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애매한 사람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4,000명이 넘는 사람을 조그만 광주에서 그리고 지금도 들어보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조정진 사장한테 들었습니다만 저도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 경기도 어디서 근처에서 제8차 광주 유공자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갖고 누누이 찾아가 광주에 관계된 사람 갖다 붙여서 돈 받아 먹고 월급 받아 먹고 월에 얼마 배당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웃음거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25 동란 때 희생돼 가지고 아직 그 손톱 하나 뼈조각 하나도 찾지 못하고 DMZ나 휴전선 근처에서 떠도는 고혼들이 10만 명 이상입니다. 예? 이 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10만 명 이상의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 유족들. 가정이 파괴되고 그냥 이상가족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 1980년대 여러분 기억하죠? 잃어버린 30년 노래 나오면서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때 흘려진 그 눈물의 양. 눈물의 양이 아마 한강을 반쯤은 채웠을 겁니다. 그런 비극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도 아주 충분히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래, 광주에서 대모여갖고 하고 했다고 해서 난리 법석에서 거기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와서 뭐라고 얼쩡얼쩡하다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놈들을 어떻게 광주의 명예유공자라고 뽑는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세상에 천하의 조롱거리예요.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주 유공자 중에서 가운데 명예라는 말이 끼어있는 사람, 광주 5.18 명예유공자들은 물러나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물러나세요. 그래야만 광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과 평안이 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꾸준히 이거 노력하고 찾는 스카이데일리의 동지들, 그리고 보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 많이 보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다시는 이 나라에 보훈 업무를 휴전선 DMZ 근처에 가서 뼈다구 찾아서 미안합니다. 뼈 찾아가지고 DNA 맞춰서 유족들 찾아서 찾는 그런 거룩한 행사가 아니라 광주에서 며칠 동안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데모했던 사람, 죽었던 사람, 슬픈 억울한 사람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가의 명령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또 당한 경험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순직자로 처리해야 돼요. 응? 그런데 그것은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보훈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참 종교에 대한 얘기, 성직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새삼스럽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만 종교란 무엇인가? 그런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선량한 백성들에게 돈이나 뜯어내고 말이야. 에? 그리고 그걸 이용하고 온갖 가서 뭐 거기서 가짜 유공자 명단에 끼긴 하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그 영화 전성시대, 요즘 벤허라든가 무슨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뭐 이럴 때 그 전성기가 있죠. 60년대 그 전성시대에 엘마 간츄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전 영화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 스문스가 여신처럼 탁 무슨 구원의 여신처럼 나오고 거기서 왔다 갔다 돈 뜯고 막 사기치고 아우성스럽게 버트랑 카스트라는 유명한 배우가 막 죄 내면 돈 내라고 막 아우성. 옛날 중세 때 천당 가기 위해서 면제부 파는 요 증서가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거 다 종교 재판에 걸려서 처단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광주 5.18에 명예스럽게 낀 사람 10명은 있어요. 10명의 명단은 그 행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나머지 57명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시고 물러나시는 그런 그 감동적인 우리가 그거 탓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물러나는 것이 다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민족 화합의 시대가 다가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